그러나 과연 그게 단순한 허풍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2달 뒤였던 7월 31일.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당시 3살의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걱정됐던 이 누나가, 브라이언의 누나가 어디 갔지? 얘가 어디 갔지? 왜 이렇게 안 오지?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누나에게 갑자기 메리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언니, 브라이언 찾고 있죠? 라고 물어요. 자, 그리고 메리와 함께 있었던 노마도 같이 브라이언을 찾는데 동참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리벨이 마치 브라이언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처럼 언니, 왠지 여기 같지 않아요? 라면서 그 언니를 막 끌고 가. 거기가 어디였냐면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이 있는 곳이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언니, 브라이언 아마 저 블록 뒤 근처에서 놀고 있을걸요? 응? 그런데 갑자기 같이 있던 노마가 큰 소리로 아니야! 브라이언은 절대 거기 가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해. 그러더니 갑자기 메리벨이 그 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언니, 저 있잖아요. 저는 노마가 경찰한테 당장 잡혀갈 만한 짓을 한 걸 알고 있어요. 노마, 제가 이 말하면 경찰한테 잡혀갈걸요? 이러면서 노마의 이 브라이언의 누나한테 막 즐겁다는 듯이 막 이야기를 해. 뭐라고 말하냐면 언니, 노마가 남자아이의 목을 졸랐어요. 그게 바로 마틴 브라운이에요. 노마가 밀었고 그 애가 쓰러져 누워있었는데 노마가 이렇게 마틴의 목을 졸랐어요. 라면서 자신의 말을 입증하려는 듯이 막 이렇게 자신의 목을 이렇게 조르는 신용을 보였대. 그러고 나는 그냥 가버렸대요. 자, 그리고 나서 브라이언이 목 졸라 숨진 채 발견된 건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자, 메리는요, 브라이언의 누나가 죽은 브라이언을 발견하길 원했던 거야. 그래서 그 콘크리트 블럭에 가서 언니, 아마 브라이언 저쪽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가봐요. 라고 말했던 거고, 처음에 브라이언의 누나가 실제 그 브라이언이 죽은 시체를 봤을 때 이렇게 놀라는 얼굴, 충격받은 얼굴을 보고 싶어 했었던 거야. 이 노마의 말로 인하면. 그런데 브라이언의 누나가 자꾸 장난칠래? 라고 하면서 그 블록 근처를 가지 않았고 그대로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걱정된 노마의 누나가, 브라이언의 누나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뉴캐슬 경찰이 이제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 11시 10분경에 목 졸라 숨진 채 발견된 이 브라이언의 시체가 발견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 하나의 증거물도 발견됩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위였어요. 자, 발견 당시 브라이언은요, 풀과 잡초들로 이렇게 덮여 있었고, 이 주변에는 이 부러진 가위가 발견되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죽은 브라이언의 시체가 너무 끔찍했어요. 일단 브라이언의 허벅지에는요, 이 가위로 찔린 듯한 자국들이 나 있었고, 브라이언의 머리카락이 일부가 다 잘려져 있었고, 그리고 머리 부분에는 어떤 무거운 둔기에 이렇게 빵 하고 맞은 것 같은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피부를 이렇게 긁어낸 상처도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브라이언의 생식기가 부분적으로 잘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의 배에는 면도칼로 이렇게 그은 것 같이 M이라고 서명된 듯한 상처가 발견돼요. M. 그리고 처음에는 이 M이 글자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이걸 N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부검을 한 결과 이게 N이 아니라 M이라고 쓰여있는 걸로 추정됐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메리가 이 브라이언을 죽인 뒤에 M자를 넣기 위해서 다시 현장으로 찾아간 거야. 그래서 N을 넣었다가 반대쪽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M으로 만든 것이 밝혀집니다. 자, 며칠 후 경찰은 이 브라이언의 사인인 질식사에서 발견된 약간 이거 흔적 있지? 목 졸른 그거 있잖아. 자국으로 봤는데 이 사이즈가 어른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게 심각하게 꽉 조인 것 같지 않고 그 자국들이 너무 작아서 이건 어른의 짓이 아니다. 이거는 아이의 짓이다. 라고 살인으로 추정하고 당시 시체를 발견했던 죄송해요. 당시 시체를 발견했던 메리와 이 노마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데려다 놓고 이게 신문을 하는데 얘가 하는 말 너무 다른 거야. 그리고 점점 이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메리가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사실은 브라이언이 죽던 날에 한 8살짜리 남자애랑 같이 브라이언이 어디 가는 걸 봤어요. 확실해요. 라면서 갑자기 8살짜리 그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브라이언이랑 같이 어딜 가는 걸 내가 봤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8살짜리 남자애가 브라이언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남자애가 가위를 가지고 브라이언이랑 같이 노는 것도 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들이 8살짜리 소년이 누구니? 라고 물었고 경찰들은 그 8살짜리 소년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그날 당일날 공항에 가 있었던 게 밝혀지면서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메리가 거짓말을 한 게 되잖아.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은색 가위를 메리가 먼저 말한 거를 경찰이 듣고 이 메리가 이 사건에 뭔가 연루되어 있구나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메리는 그 가위에 대해서 굉장히 꽤나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요. 그 가위는 은색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어딘가나 고장난 것 같았어요. 한쪽 날이 부러졌나? 휘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위가 이렇게 엄청 큰 물건도 아니었는데 멀리서 봤다고 했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가위의 그 형태를 알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메리와 함께 있던 노마, 이 둘이 모두 브라이언이 죽는 걸 목격했다. 뭔가 연루가 됐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생각한 이 경찰들이 이 둘을 이제 계속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브라이언은요, 8월 7일 날 이제 이렇게 관 속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장례식을 열게 됩니다. 그때 이 사건에 조사하고 있었던 dobson이라는 그 경찰도 이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그곳에는 메리와 노마도 같이 있었는데 메리벨이 이 브라이언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브라이언이 든 관이 이렇게 집 밖을 나올 때 메리가 이렇게 서 있었대. 물론 자기는 이 메리벨을 주시하고 있었대요. 왜냐면 이 메리벨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경찰이 이렇게 말해. 저는 그 아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본 순간 전 느꼈어요. 단 하루도 지체해선 안 돼. 빨리 이 애를 잡아들여야 돼. 왜냐면 메리벨이 가만히 서 있다가 브라이언이 그 시신이 든 그 관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러면서 서서 웃으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문지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경찰이 하느님, 저 아이를 꼭 잡아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아이는 또 살인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자, 장례식 직전에 사실은 이 노마를 다시 한번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노마는 메리가 브라이언을 죽인 사실을 그 경찰한테 말을 했고, 메리가 그 브라이언을 죽인 뒤에 블록이 이렇게 쌓인 곳으로 데려가서 브라이언의 시체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메리는 노마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브라이언의 목을 졸랐어. 그리고 막 죽이려고 가슴을 꽉 눌렀지? 근데 넌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노마는 브라이언을 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대요. 브라이언은 죽었어. 브라이언의 입술은 자줏빛이었어요. 그리고 메리는 아이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입술 모양을 따라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메리는 그렇게 하는 게 재밌다고 했어요. 자, 그날 밤 노마는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노마의 진술에 놀란 경찰은 서둘러서 그날 밤 12시 15분 메리벨을 체포합니다. 근데 경찰들이 체포할 때 이 메리벨이 마치 그 도둑을 쫓는 경찰 같은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대. 놀라지 않았대. 이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놀라지도 않고, 전 안 그랬는데요? 전 브라이언을 죽이지 않았어요. 라면서 너무 차분했었대요. 자, dob슨 경위가 이 사건을 막 조사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 어떤 작가가 있는데 지타 세렌이라는 여성이었어. 이 지타 세렌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책을 쓸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dob슨 경위가 이제 메리벨을 이렇게 막 이렇게 조사할 때 이렇게 던진 거야. 메리, 네가 노마랑 콘크리트 블록 근처에 있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 라고 했더니 메리가 뭔데요? 거기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봤대. 그리고 너희 둘을 봤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 장소는 브라이언이 죽은 그 장소와 가깝다고 하던데. 아마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널 보게 하면 너희 둘을 아마 알아볼걸? 이라고 했더니 메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런 그 아저씨는 시력이 아주 좋아야 할걸요? 그래서 경찰이 왜 그 아저씨 시력이 좋아야 하니? 라고 했더니 왜냐하면 그 아저씨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말했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제가 거기 없었는데 저를 봤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는 시력이 참 좋아야죠. 그러면서 갑자기 메리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저 집에 갈래요. 이건 무슨 세뇌 작업 같잖아요. 세뇌 작업 같다면서 집에 간다고 일어난 거야. 그런데 이 dob슨 경위는 그녀를 놔줄 리가 없죠. 그래서 잠깐만 더 앉아있어봐. 아저씨가 궁금한 게 더 많은데. 그랬더니 메리가 여기 혹시 도청돼요? 11살짜리가. 그래서 경찰은 계속 그녀에게 그런 사건 경위를 물었고 메리는 계속 자백을 거부해요. 전 더 이상 진술 안 할래요. 진술은 이미 충분히 했잖아요. 형사님은
꼭 제가 범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노마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걘 거짓말쟁이거든요. 걔는 항상 저를 어떻게든 골탕 먹이려고 한다니까요? 새벽 3시 30분, 결국 메리는 귀가를 허락받았습니다. 돕슨 경위는 사건을 다시 한번 천천히 검토하기 시작해요. 브라이언의 장례식에서 행동했던 그 메리벨의 끔찍한 웃음, 행동, 그리고 노마로부터 추가로 받은 그 진술, 노마의 자백. 자, 돕슨 형사는요, 메리를 다시 한번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돕슨 경위는 이렇게 말해요. 메리벨은 굉장히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자백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런 인상을 제게 주더군요. 그러더니 메리가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브라이언이 죽을 때 현장에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메리의 자백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노마가 브라이언을 죽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저는 새 한 마리도 목 졸라 죽이지 못해요. 너무 무섭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이트를 갔더니 이 메리벨이 진술한 진술서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저는 길 앞에 있던 브라이언에게 노마와 함께 다가갔어요. 그런데 브라이언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노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브라이언, 우리랑 같이 상점에 갈래? 그래서 저는 노마한테 이렇게 말했죠. 노마, 너 돈 없잖아. 상점에 어떻게 간다는 거야? 너 돈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노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용히 해. 자, 브라이언은 우리를 따라왔고 노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가 앞장서서 가. 전 사실 브라이언을 집에 보내고 싶었는데 노마가 자꾸 기침을 하면서 브라이언이 우리가 하는 말을 못 듣게 했어요. 우리는 브라이언을 앞세워서 크로스힐 로드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도중에 유색인종 아이 하나를 만났고 노마는 갑자기 그 아이랑 싸우려고 했어요. 노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껌등아, 흰색 페인트다. 이제 씻을 시간이야.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형이 나와서 노마를 막 때렸어요. 그리고 노마는 소리쳤어요. 그래, 덤벼! 그랬더니 그 아이의 형은 물러서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 보듯이 노마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싸움은 끝났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딕슨네 가게를 지나 철길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구멍을 통해서 몰래 들어가서 선로를 건넜죠. 전 그때 노마에게 말했어요. 노마,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러자 노마가 대답했어요. 올챙이들이 있는 작은 웅덩이 알지? 그 웅덩이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굉장히 크고 긴 물탱크 하나가 있었고 그 탱크에는 구멍이 조금씩 나 있었어요. 큰 구멍도 있었고 작은 구멍도 있었고 탱크 둘레에 송송송송 뚫려 있었어요. 그러더니 노마는 브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브라이언, 우리 여기 들어갈래? 저기 안에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사탕이랑 과자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대.
우리는 탱크에 들어가고 잠시 뒤에 브라이언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노마는 브라이언에게 왜? 너 목이 따가워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노마는 브라이언의 목을 갑자기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은 계속 울기 시작했죠. 그때 노마는 말했어요. 아가씨는 여기 없어. 저쪽에 콘크리트 블록 옆에 있어. 우리는 콘크리트 블록이 쌓여있는 곳으로 갔고 그때 노마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브라이언, 넌 여기 누워있어야 돼. 애기였던 브라이언이 나중에 시체로 발견됐던 그 콘크리트 블록 옆자리에 누웠어요. 그리고 노마는 브라이언의 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브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했죠. 브라이언, 턱을 올려봐. 노마는 브라이언에게 턱을 올리라고 말했고 브라이언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노마는 갑자기 브라이언의 목을 움켜잡고는 이제 턱을 내려. 그리고 브라이언의 목을 힘껏 조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세게 졸랐던지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몸부림을 쳤고 저는 노마를 말리려고 노마의 어깨를 뒤로 잡아당겼지만 노마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노마의 턱을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노마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마는 브라이언의 머리를 무슨 나무 모서리 같은데 막 박기 시작했고 브라이언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그때 브라이언의 얼굴은 마치 하얗고 푸르스름했고 눈은 뜬 채로 있었어요. 입술은 자주빛이었고 침 같은 게 얼굴에 잔뜩 덮여 있어서 무슨 수염이 난 것 같았어요. 노마는 브라이언의 시체를 숨겼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메리벨. 알았어? 노마, 난 이해가 아무 상관없어. 물론 너를 어른들한테 말해야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게. 약속해. 그러다 옆에 있던 강아지 레시가 낑낑거리자 노마가 말했어요. 레시, 너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브라이언이랑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그래도 강아지가 계속 울어다자 노마는 또다시 강아지의 목을 조리려고 다가갔고 강아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노마가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화내지는 마.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고 전 강아지 레시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레시를 안고 갔어요. 노마는 이상한 몸짓과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쭉 폈다가 구부렸다가 했어요. 그리고 노마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처음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거야.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전 안고 있던 레시를 철로 위에 내려놨고 우리는 로드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노마는 집에 들어가 갑자기 가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위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메리벨, 가서 펜 하나만 가져와. 전 말했어요. 싫어. 어디다 쓰게? 브라이언 배에다가 뭐 좀 쓰려고. 저는 펜을 가지러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노마가 면도칼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면도칼에는 질레트라고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또다시 브라이언 시체가 있는 콘크리트 블럭으로 올라갔고 노마는 갑자기 브라이언의 머리털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마는 면도칼로
브라이언의 다리를 상처내기 시작했고 기도 자르려고 했어요. 노마는 면도칼이 날카롭다는 걸 제게 보여주려고 자기 옷의 가장 낡은 부분을 잡아서 면도칼로 그었고 옷자락은 그냥 그렇게 쭉 갈라졌어요. 어떤 남자가 긴 금발의 어린 소녀를 데리고 철로 기슭을 따라 내려왔는데 그 남자는 붉은색 체크무늬 셔츠와 파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저희는 몰래 숨었죠. 노마는 크고 평평한 콘크리트 블록 밑에 면도칼을 얼른 숨겼어요. 가위는 브라이언의 시체 옆에 놓았고요. 노마는 저보다 먼저 잔디를 지나 스카치 우드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때 검정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잔디 위를 달릴 수가 없었어요. 노마는 조금 걷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메리, 너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너 이제 큰일 났다. 하지만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용기도 없는 아이예요. 저는 새 한 마리도 목 졸라 죽이지 못해요. 너무 무섭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계단을 올라서 집으로 돌아갔고 전 울면서 말했어요. 브라이언 언니 패티가 알면 노마 너를 아마 죽일 거야. 네가 브라이언을 죽였을지는 몰라도 패트 언니까지 죽이진 못할걸? 패트는 낡은 빌딩까지 막 기어오르는 그런 언니니까. 그리고 저는 나중에 브라이언 언니한테 가서 브라이언을 찾는 걸 도와주려고 했고 브라이언이 콘크리트 블록 쪽에 있다는 걸 패트에게 알려주려고 했었지만 노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브라이언이 거기 있을 리가 없어! 브라이언은 저쪽에 절대 안 가! 노마는 그런 식으로 패트 언니가 브라이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7시 반쯤 저는 엄마가 불러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밤 11시 반쯤 전 잠에서 깼고 브라이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현관 앞에 서 있었죠. 노마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나는 있잖아. 언젠가 소년원에 한번 갇히고 싶어. 그때 노마는 저와 함께 소년원에 갈 거냐고 물었고 저에게 같이 탈출할 거냐고도 물었어요. 전 물론 싫다고 했죠. 노마는 만일 소년원에 갇힌다면 어린 아이들을 돌보다가 몰래 죽인 뒤에 또다시 탈출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리벨이 진술한 진술서예요. 그래서 저는 위 진술을 모두 읽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수정, 변경, 추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위의 진술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제 자유의사에 따라 진술했습니다. 메리 플로라벨 이라고 하면서 오후 6시 55분에 그녀의 진술서에 사인을 합니다. 자, 메일의 진술에는 일부 사실도 포함되어 있긴 했는데 대부분의 모든 책임을 노마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모두 노마가 시켜서 한 거야. 노마가 죽인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메리벨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자, 돕슨 경위는요, 메리벨을 브라이언 하우에 대한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그럴 때 기소당한 그 메리벨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전 괜찮아요. 왜냐면 난 절대 아니니까. 자, 돕슨 경위는요, 노마벨을 체포했고, 그 노마도 같이, 노마벨과 그 메리벨을 같이 체포했어요. 그럴 때 노마가 막 화를 냈대. 그러면서, 난 절대 아니에요! 난 절대 아니야! 메리벨, 너 대가를 꼭 치르게 할 거야. 나는 그냥, 메리가 브라이언 죽이는 거, 그냥 지켜보라고 해서,
메리가 브라이언을 죽이는 걸 지켜본 죄밖에 없어요. 이라고 자백해요. 결국 메리가 브라이언을 질식시켜 죽인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메리가 말했던 노마가 그 나뭇가지 모서리에다가 그 브라이언의 머리를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마가 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은 메리벨이 한 거였죠. 자, 어쨌든 이 두 명의 아이들은 뉴캐슬 웨스트 엔드라는 경찰서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재판은요, 모든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죠. 자,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주 금요일 밤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 메리벨 이야기 그 2탄 기대해주세요.